시간 동안 우리 북산동 186-3번지 재개발 사업 오늘 설명회가 어떤 설명회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산동 186-3번지 재개발은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뽑아달라고 동의서를 가지는 단계,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서를 걷어서 서울시에 올라가야 재개발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되는 단계라서 지금 동의서 낸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걸음마를 뗄 수 있게 여기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오늘 설명의 내용 유익하게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재개발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동의서를 나가시는 길에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서를 낼 때 신분증 사본을 거두셔가지고 좀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도시정비법에 동의서를 낼 때는 동의서 낸 사람이 진짜 낸 게 맞느냐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걷는 거니까 다른 데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급천구에 제출하는 데만 활용하니까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동의서 낼 때 신분증 사본도 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추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우수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날도 따뜻하고 완연한 봄 날씨의 주말에 꽃놀이 가셔야 되는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설계 계획 안과 그리고 신속통합 기획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감정평가, 종전자산, 내 집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 사업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천구의회 의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이은식 의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직 서울시의원이자 주택공간 상임위원회 시의원, 서울시의원으로 계시는 최기찬 의원님입니다. 네, 많은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직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아이수루 시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양훈식 예비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산 예비후보입니다. 오늘 행정 잘 하시고 재개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낙후된 구가 우리 금천구입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이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과 후보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북산동 186-3번지 재개발 추진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 아쉽게도 선거와 관련해서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으므로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 후보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빈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추진을 하려면
주민 여러분이 우리 구역에 1000명이 넘는데 이제 누군가는 봉사정신으로 여러분들께 소식도 전하고 이제 동의서도 걷어야 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봉사활동을 하는 주체가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노란 조끼 입은 추진준비위원회, 아직은 가칭 단체이고 법적 단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재개발을 추진해서 우리 동네가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로 바뀔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위원장님 대표로 먼저 올라와서 간략하게 인사말 소개해드리고, 위원님들 계시죠? 올라오실 거예요? 네, 위원장님만 간략하게 인사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릴까요? 저희 이 자리 마련을 위해서 묵묵히 애써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고 또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재개발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자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요. 생업이 있지만 밤낮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진준비위원들이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동의서 구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추진위원님들께 격려의 박수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추진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얼굴 기억해 주시고 동의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독산동 186-3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정채수입니다. 독산동 186-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공식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 구역의 성장성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뜻깊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독산동 186-3번 일대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순히 오랜 노후 주택이 주거 환경 개선으로 변환된다는 걸 떠나서 인천을 물론이고 서울 서남권 지역 일부의 미래 발전 계획의 중심축에 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영등포, 여의도까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여 그 지역의 고급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고 인근에 있는 지벨리 디지털 산업단지에 약 15만 명의 IT 전문 인력들까지 결합하여 주거, 상업, 공원, 우리 생활 인프라까지 결합하여 거대한 컴팩트 시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끝나고 하시면. 네. 네. 아, 그거는 이따가 사업 설명에 말하는 도중에 딱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서 따와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하라고 설명해줘요. 질문 시간에. 지금은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그 배경에 대해서 저는 이제 추진준비위원장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여기 모신 이유가 동기가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지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동의서를 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나머지 그 지금 방금 그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제가 끝나고 나면 여기 앞에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의 인사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비전이 우리 구역에 있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50% 동의서를 진구하여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업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 50% 동의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부가가치로 어떤 상승이 올 건지를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지금처럼 궁금하신 사항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올라온 거고요. 거기에 적극적인 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재개발 사업을 위한 설명회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게 많으실 건데요. 일단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아까 인사드렸던 최기찬 시의원님이 서울시 공간상임위원회로 계셔요.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재개발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와 우리 독산동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잡지 못하니까 시의원님께서 큰 목소리로 설명드리면은 한번 경청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앞에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기찬 서울시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주택공간상임위원으로 도시건축 공동위원이라는 겸을 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간위원이 뭐냐,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 있는 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그 모아주택, 시프트계획, SH 임대주택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주택시를 감독하기도 하고 거기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천구에서 우리 186-3번지 일대의 재건축에 관련돼서는 추진준비위원님들하고 몇 차례 걸쳐서 회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합을 통해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1종과 2종이 산재 있고 또 상가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여쭐 수 있고요. 자, 그거 전에 우선적으로 순서가 여러분의 동의율 50%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에서 제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 단합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하셔서 나온 안들을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우리 서울시 각과의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최기찬 서울시의원이고 또 명함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 명함 뒤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 직통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 어느 때도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인사말 잘 들었고요.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사회자인 제가 선거법 이런 거에 좀 무지해가지고 앞에 의원님들 소개할 때 인사말을 실수로 생략을 했어요. 최기찬 시의원님 인사드렸고, 그리고 우리 이인식 구의회 의장님 늦었지만 한번 인사말 간략하게 드리고 본격적인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역동적이고 정의 넘치는 금천에서 구의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인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실 이제 선거철이라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간단하게 적어왔습니다. 네. 독산동 186-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토지 소유자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신속통합기에 주택 재개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충분히 논의하며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돌출되기를 바랍니다. 금천구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들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설명회의 본격 주제인 설계 계획안과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독산동 186-3번지 재개발의 설계 계획안은 재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실력 있는 설계업체 우리창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박성대 상무님께서 여러분들께 아주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저희 회사 이름은 여기 밑에 써 있는데요. 우리창호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설계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박성대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설명인가요? 우리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네, 먼저 분의 설명회를 한번 하셨다고 들었고, 아까 앞서 질문 어느 분이 하셨는데 그런 궁금증 많이 표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자료 열심히 준비했고 궁금하신 거 오늘 다 해소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이 자료의 근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재개발 관련된 기본계획에 있는 근거, 그 다음에 그 관련 지침들, 조례,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작업을 한 거라서 물론 이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 나중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뭐 몇 평짜리를 몇 세대를 짓겠다 이런 평유별 포트폴리오도 그때 다 결정이 될 거지만 오늘의 이 계획은 참고 자료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진행을 한번 하고 저 끝나면 이제 감정평가 분야에서도 또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연결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빨리 고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제목이 나와 있지만 재건축 아니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간단하게 보시면 재건축은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을, 동네를 다시 아파트를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정확히 재개발 사업이고요. 재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도정법에 써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물건, 집, 건물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죠. 우리 건물도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아픕니다. 대표적으로 누수, 단열 안 돼서 죽고, 거기서 보일러 이런 기름값도 비싼데 전쟁 나서 아무리 열심히 떼도 계속 죽고,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오래 써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 건물들을 공동 출자를 하셔서 다시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게 이게 재개발 사업의 원리고요. 그거를 뛰어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도 목적이지만, 결론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게 이 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앞쪽에 넣었는데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끝날 때까지, 입주해서 청산하실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반복돼서 들으실 용어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용적률은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적률이란 건 내가 갖고 있는 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를 제어하는 방법인데요.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요? 갖고 계신 땅이, 제가 갖고 있는 땅이 100평인데 용적률을 100%까지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 규모가 몇 평일까요? 바로 맞히시면 안 되는데. 100평 맞습니다. 100평의 땅에 100%. 100평이죠. 그럼 100평의 땅이 똑같은데 용적률을 2배를 올려줍니다. 200%까지. 몇 평 짓죠? 맞습니다. 300% 주면, 그래서 용적률은 결론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용적률을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용적률은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많이 짓는다는 의미는 많이 지어서 여러분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아니면 종전의 자산 가치가 크신 분은 최대 2개까지 가져가시고, 나머지 남는 거를 뭘 하죠? 질문하면 그냥 바로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일반 분양을 해요. 남는 것들. 일반 분양을 하면 여기에 수익이 많이 붙죠. 원가 대비해서. 일반 분양을 많이 지어야 수익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일반 분양의 세대수와 직결되는 게 용적률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 설명할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도정법에 이렇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했던 방식, 이 왼쪽에 써 있는 조합 방식. 인근에 재개발해서 입주시킨 데 이렇게 가만 가서 보시면 다 조합 사업을 대부분 했는데,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서 신탁사가 들어와서 대신 업무를 진행해주는 방식도 생겼습니다. 이 신탁 방식이 생긴 이유는 2003년에 도정법이 생겨서 재개발 재건축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조합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이러면 좀 우왕좌왕하죠. 그리고 내분도 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직 땅도 못 파고 있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직주근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내 생활의 터전이 있는 그곳에 집이 있어야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 서울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서울의 수요가 많은데
지분 자꾸 어디다 졌죠, 여태까지? 외곽 쪽에 그린벨트 풀어서 졌죠, 택지 조성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여기에 넘치는데 여기에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 조합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법에서 만든 게 신탁 방식입니다. 절차는 거의 유사한데 조합을 만드는 대신 대한민국에 있는 14개 신탁사 중에 한 군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거기다가 진행을 맡기는 거예요. 자, 잘 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동의서 내신 분도 있고 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이런 분들 대부분이죠. 여기 다 소유자시죠. 네, 물건을 안 갖고 있는데 뭐 그냥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물건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받고 있는 동의서가 정확히 뭐다, 정확히들 다 아세요? 네, 한 분만 아시는 거 다 모르시니까. 그 최소한 내 물건, 내 재산, 내 땅, 내 건물, 이거를 공동 출자해서 사업을 할 건데 동의서라는 게 그냥 막 써주면 좀 그렇잖아요. 걱정도 되고, 내가 이거 여기다가 도장을 하나 찍고 사인을 했는데 내 집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번 동의서를 내실 거고요. 단계마다 내도록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총회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 재개발 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에서도 단계별로 동의서를 또 얻게 하는 건 처음에 한 번만 동의서 얻어서 그게 사업이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둔 걸 끝까지 밀어붙이면 다수의 어떤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단계별로 동의서를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는 동의서가 첫 번째 동의서죠. 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무슨 의미냐면, 현수막도 어디서 붙여놨더라고요. 신통기획 뭐 재개발 사업 설명 이렇게 붙였죠. 신통기획의 의미, 요사죠. 신통이 뭐지? 신통? 신성통합. 다 아시는군요. 두 번째 설명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신속통합기획을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과거의 명칭은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재개발을 빨리 신속하게, 그래서 신속이고요, 통합해서 재개발 사업을 독려하고 빨리 진행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신속통합기획이고요. 재개발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제일 먼저 거칩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소유자분들이 뜻을 모아서 동의서를 걷어서 구에다 일단 내는 거예요. 우리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너무 많다. 우리 못 살겠다. 집이 너무 오래돼서 도로도 좁고 불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다 죽을 것 같다.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시로 넘겨줍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이 이러니까 재개발할 수 있게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니네가 결정해줘. 이거를 해달라고 동의서를 내는 겁니다. 재개발의 가장 첫 번째 절차거든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을 만드는 동의서도 아니고 신탁사를 뽑자는 동의서도 아니고 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동의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재개발의 뜻이 있으니 첫 발을 내디디겠다. 그 동의, 그 의미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구에다 신청해서 서울시를 올려서 한 2번 정도 자문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장에 아까 어느 분 질문하셨는데 용도지역이 1종도 있는데 1종과 2종 7층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해서 한 3, 4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될까? 네, 그분들이 이제 그걸 사전에 고민하는 건데 거기서 오케이 해도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정비계 구체적인 우리가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계략 계획을 직접 우리가 제안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확정을 시키는 그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번에 확정되면 이사 가시는 거 아니고요. 철거하는 거 아니고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냥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바닥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른 데 가면 동의서를 내라고 하니까 이제 좀 겁먹어요. 내 재산, 평생 일군 내 재산. 우리 애들한테도 주기 싫은 내 재산.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동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의사표현 그것만 하는 겁니다. 권리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고요.
이것 때문에 강제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재산을 뺏긴다거나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님을 강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원하는 데는 다 되느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난리 납니다. 전국이 공사판이 될 거예요. 다 땅만 파고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재개발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필수 요건과 선택적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요건이 뭐냐면 땅 면적이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3,000평이 넘어야 됩니다. 그럼 10,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애는 어떻게 하죠? 재개발 못합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주변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주택 정비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소규모 단지에 한 두세 동밖에 못 짓는. 그래서 사실 좀 값어치가 없고요.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이 필수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12,200,000제곱미터. 굉장히 큰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동그라미. 두 번째. 그런데 땅 면적만 넓으면 무조건 다 해주느냐? 이렇지 않고요. 재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목적은 기존의 건물들이 너무 오래 사용이 돼서 노후화된 이 주환경을 개선하는 게 거기에 취지이기 때문에 노후도라는 걸 따집니다. 건축물의 용도, 층수, 구조별로 다 기준이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 구역 내에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필수 요건인데 법적인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은 돼야 된다.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지역은 79% 정도, 80% 가까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디 재개발 추진하시는 데 가면 법정 요건이 60%라서 60.1% 갖고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80% 가까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만 쓰시고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하늘의 뜻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은 다 충족이 되고요. 나머지 4가지의 선택적 요건 중에 하나가 이상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아까 건물 수로 60% 이상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나와야 되지만 면적도 비율이 맞춰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건축물만 많이 있고 큰 건물은 다 멀쩡하면 이런 것도 안 해주는데 일단 여기서는 법정 요건이 60% 이상인데 현재는 59.97%. 아깝이죠, 아깝이. 0.03%. 근데 절망하실 필요 없는 게 내년 2월 되면 60% 넘어버릴 것 같아요. 건축물 예정을 확인해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현 시점으로 X. 이게 안 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소필지.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9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땅을 과소필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땅들이 좀 많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물 짓기 어렵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게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40%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X. 주택 접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도율은 땅이 있으면 거기로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들은 소방도로도 없고 골목길도 없고 심지어 맹지라고 부르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4개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XXX. 그래서 마지막 거 같거든요. 호수밀도 1헥타르 1km 반경 내에 있는 그 건물의 수치 이거를 호수밀도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헥타르당 6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헥타르당 71호 건물이 과하게 밀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필수 요건 2개 해당 오케이 됐고 선택적 요건 중에 이 마지막 호수밀도를 가지고 재개발 사업은 법정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경사스러운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 앞서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알고 계셔야 되는 뭐 개념, 용적률이나 이런 거 절차 말씀드렸고 요번에 갖고 있는 동의서가 뭔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동의서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실제 법적으로 요건이 맞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까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게 현재 112,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소위 판을 벌리신 그 섹터고요.
500m 반경, 1km까지 이렇게 반경을 쳐봤는데 아주 좋은 특급 호재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신안산선이 새로 개통이 될 건데 열심히 공사하고 있죠 지금. 신독산역이 500m 정도 거리에 새로 하나 신설이 되죠. 이거 다 아시죠? 네, 부럽습니다. 저희 집은 의왕인데 저희 집 앞엔 지하철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신안산선 개통되면 특히 이 서부권, 아까 먼저 인사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금천구, 특히 이쪽이 낙후된 이유는 모든 낙후된 지역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 물론 지하철역이 조금 가면 이쪽으로 디지털 된 지역인가요? 2호선. 그런데 그거는 버스를 환승해서 가야 되는 거고 소위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한 500m 정도에 내가 내 두 발을 가지고 걸어가서 탈 수 있는 그런 지하철역이 있으면 그곳은 곧 집값이 우상승을 한다.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경사스럽게도 신독산역이 생기고 물론 다만 저쪽 광명 쪽에서 사고가 나서 이게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지만 어찌됐건 공사를 하고 있고 개통이 조금 늦어지는 거지 무조건 개통되죠. 여기서 걸어가서 타고 어디로 가죠 이게? 여의도 갑니다. 여의도. 지금 여의도 가시려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한 10km 되나요? 여기서 여의도. 근데 가려면 한참 걸려요. 차도 막히고 막 미쳐버리죠. 근데 이거 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분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몇 개 안 가거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의도 쪽에 뭐가 많죠? 네, 금융사, 증권사, 거기가 메카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재건축이 굉장히 핫하고 막 뜨거운 이유는 거기에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비싸요.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집은. 저도 가기 전에 여의도에 아파트 하나 사보는 게 제 꿈인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이고 그러면 거기 못 사면 곳은 조금 먼데 대방, 영등포 이런데 근데 거기도 비싸요. 조금씩 밀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도 의왕으로 밀려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동네 독산동은 이 신안산선을 타면 여기서 10분이면 그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젊은 직장인들 아니면 젊은 층 수요자 아니면 거기서 집값이 비싸서 구매를 못하는 대기 수요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죠.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되죠?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네, 듣고 계신 거죠.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를 품고 있는 아주 좋은 땅 이거 보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역계를 설정해서 일단 가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 설명 듣고 앉아 계신 위치가 여기쯤 되니까 바로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구역 세트입니다. 이 색깔을 보시면 조금 진한 노란색이 이렇게가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조금 옅은 노란색이 1종 일반 주거지역 비율로 보면 한 60%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나머지 40%가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질문을 미리 하셨는데 그 답을 먼저 한번 드려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땅인지 혹시 아실까요?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은 1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1등. 1등을 강요받은 대표적인 세대인데죠. 용도 지역에서는 1등은 꼴찌를 의미합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층수는 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건축법상으로 보면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그럼 1종에서는 4층밖에 못 짓니까 아파트를 못 짓죠. 용적률 아까 설명드렸죠. 용적률 높아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은 150%. 근데 상위법령상 최대는 200%. 용적률도 낮습니다. 자, 그럼 2종은 뭘까요? 2종. 2등이 아니고요. 1종보다 하나 위. 층수 제한은 모법상은 없는데 서울에는 유독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두 개로 나눠서 7층 이하 지역, 그냥 일반 2종 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경사스럽게 7층 이하. 8층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질 건데 7층 이하로 지면 안 하실 거예요. 동에서 낸 거 다 걷어가실 것 같아요. 처리하고. 그래서 이 땅을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를 못 짓네요. 무슨 재개발이니까. 근데 이런 땅들을 위해서 우리 재개발을 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이런 규정들에 보면 도시 관리 계획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도시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한 번 일종은 영원한 일종 배병대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많이 내서 재개발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면 아까 신속통합계획의 마무리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과 1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지역을 용도지역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못 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전체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자. 2종 7층 지역을 한 단계 위인 2종으로 1종 지역은 2단계를 넘긴 2종으로 그러면 층수 제한이 풀립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상승시키고 욕심을 좀 내보면 3종으로 어차피 올릴 거 3종으로 가자. 3종. 네, 그렇게도 고민할 수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올리려면 도시관리계획의 위계상 논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뒤쪽이 도시공원, 녹지 이런 데인데 최소한 3종 가려면 여기 대로변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나 지하철역이 딱 붙어 있거나 아니면 3종과 붙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위계상은 좀 맞지가 않아서 일단 2종으로 올리는 걸로 전제가 하고 설명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이 무수히 많은 필지 여기에 어딘가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물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 땅이 여기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 듣고 계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분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화이팅 하라고 이제 장례차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자료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꼭 내가 그 구역 내의 물건 소유자인지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붉은색 경계로 재개발 사업을 할 건데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의 이름은 토지용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지, 땅을 이용,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는 토지용 계획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을 다 2종으로 바꾸고 이 대로변 쪽에는 이쪽 도로, 넓은 도로 쪽에는 녹지를 조성을 좀 해주고 이 밑에 쪽에는 공원을 좀 조성해주고 나머지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나중에 차량이 원활하게 다녀야 되니까 도로도 넓혀주고 그래서 획지 1 아파트를 짓는 노란색 여기 획지 2 여기도 아파트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녹지랑 공원을 왜 주느냐 우리가 정말 평생을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인데 왜 주냐 기부 찬합하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심지어 근데 이걸 왜 줘야 되냐면 첫 번째 그런 법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 1000세대 이상을 건립을 하시면 한 세대당 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을 해라. 의무가 있어요. 아주 짜증나는 법인데 어찌됐건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 의미로 조성을 해주고요. 이 가운데 도로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단지를 하나로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이 도로를 없애면 여기로 못 오죠.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도로는 폐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 피 같은 땅 이거를 여기 비율로 보니까 거의 한 16% 가까이 되는 걸로 공원 녹지 도로로 띄워주면 넌 못 먹고 사느냐. 근데 여기서 딱 짚어보셔야 될 건 우리 구역 내에 이 도로들이 많죠. 반듯반듯하게 정리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폭이 좁아서 그렇지. 이 도로는 누구 거예요? 여기 도로 주인 계세요? 물론 사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유지, 국유지, 공유지, 행정청이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땅이 아닌 이 구역 내에 있는 이 도로들을 그대로 놓으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다 모아서 이쪽으로 뿌리고 이쪽으로 뿌리고 이런 개념. 그래야 우리가 여기다 아파트를 짓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죠. 원래 우리 땅 아니니까. 우리 땅 아닌 거를 우리가 바깥으로 뿌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조성을 해주는 쌤셋 이렇게 표현드리고요.
요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요 공원 조성, 도로 확장 이런 걸 가지고 뭐를 우리가 올려봤느냐 하면 용적률을 인센티브라는 걸 봤습니다. 혜택. 네, 용적률이 낮게 떨어져 있는 거를 이런 걸 조성을 해주면서 우리도 뭔가 공공에 기여를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당근을 주세요. 네, 용적률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공원, 도로 이런 거 많이 내주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하면 쪽박을 차는 게 절대 아니다. 예, 이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빨리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이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기존의 1종 지역은 2단계를 상향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갈 거고요. 2종 7층 지역은 1단계 상향해서 2종. 그래서 용적률은 각각 이거는 서울시의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150%, 190%를 쭉쭉쭉쭉 올려서 결론은 용적률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250%. 아까 1종 일반 주거지역 서울시 조례 용적률이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 2종 7층은 200%. 그거를 두 개를 올려서 뭉쳐서 25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공사비 등을 충당하는 분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의 원리입니다.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거고요. 조금 더 정책이 완화가 된다면 뭐 선거철이니까 조금 더 잘 활용이 된다면 3종으로도 욕심을 부려보직한데 네, 현실적인 거는 분명히 봐야 되겠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봤다. 전체 구역 면적이 34,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까 공원 도로를 조성하는 한 5,000평 빼고 28,600평 정도를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쓸 거고요. 규모는 일단 배치 계획을 해보니까 지상 한 42층 정도. 네, 이 정도로 계획을 잡았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다는 의미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주거지역에 층수 제한 룰이 있었습니다. 35층 룰이라고 해서 뉴스에서 가끔 들으셨죠? 그 재건축의 대명사 음마아파트가 그 35층 룰을 깨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35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룰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층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층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대수는 한 2,747세대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질문 나오신 거 하신 걸 미리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사업을 하면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1,000세대를 건립하면 최소 15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라. 15% 이상. 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15% 이상 하라고 했으니까 15.04%로 계획을 했는데 15% 이상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좋다. 우리 20% 하자 이러면 안 되죠. 임대아파트를 많이 주면 분양아파트가 줄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15% 이상, 15.04 임대로 나갈 건데 이 임대주택은 그러면 공사비를 다 열심히 들여서 건립해갖고 뺏기느냐? 원가는 받습니다. 그냥 막 뺏어가는 건 아니고요. 들어간 돈은 받는다. 근데 분양아파트와 뭐가 다르냐? 일반 분양을 하면 공사비 원가에 이윤을 많이 붙여서 팔죠. 근데 임대아파트는 그 이윤은 없지만 원가는 내가 받아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한 400세대 임대주택을 뺀 한 2,334세대 정도 이 정도를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합원 및 일반 분양 평형 때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가장 국민주택 규모 중에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높은 전용 25.7평 분양 35평짜리 소위 84 타입이라고 많이 들으시죠? 어디 모델하우스 가면 요거를 한 400개 그거보다 한 사이즈 낮은 한 31평짜리를 한 150개 그거보다 하나 낮은 현재 서울시에서 평당 분양가를 가장 높게 바꾸들이 있는 평형대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34평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워낙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 구조도 세대 구성원이 핵가족화가 점점 심해져서 요즘은 오히려 이게 대세가 되어버렸죠. 전용 18평, 분양 25평 이거를 한 55% 정도 1,500세대 그리고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하면 여기 소유자분들이 경제적인 여건 갖고 계시는 자산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조금 경제적인 약자라 그럴까요? 재산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입주를 하고 싶은데 분양가는 엄청 크고. 그럼 나는 입주도 못하고 나 어떡하지? 쫓겨나나?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함께 재입주를 하자는 취지로 25평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도 넣어봤습니다. 21평 정도. 이런 사이즈도 요새 분양이 많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부 넣어보면 토탈 한 2,747세대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게 고정이냐?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을 한 거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저희 생각은 이거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게 아니고 더 큰 거 아니면 더 작은 거 요구하시면 거기에 맞게 설계자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토지용 계획도로에다가 건물을 앉혀본 겁니다. 배치도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여기 동이 이렇게 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여기 19동, 이 밑에 단지에 3개 동. 이렇게 건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전에 보셨던 이거는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본 거고요. 우리 위성 사진,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시듯이 그거를 입체적으로 땅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린 거고요. 요즘 아파트들은 이런 인면을 추구를 합니다. 옛날에처럼 그냥 페인트 바르고 옆에 측벽에 아파트 이름 쓰고 동 몇 동인지 쓰고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오피스 건물 주상복합처럼 요즘 굉장히 이쁘게 많이 짓죠. 다른 각도에서 아까 이건 약간 해 떨어질 때 석양이라면 요거는 낮이 그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구역 내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역 내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게 원칙,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은 상가를 공급해야 되는 게 원칙. 그런데 상가를 갖고 계신 분 중에 일부 요건이 충족하면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념이고요.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공급해주고 상가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빨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재개발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용적률 이런 거 설명드렸고,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설명드렸고, 이번 아마 다음에 평가사분이 말씀하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을 아니면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2종에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궁금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2종 7층 갖고 계신 분보다 1종 땅이 좀 더 후진 것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평가 이게 똑같이 나오면 열받잖아요. 2종 7층 갖고 계신 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을 갖고 계시는 분 평가를 할 때는 그 땅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사 쪽에서 평가합니다. 1종은 1종대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 내용 중에 뭐 거래 가격, 그다음에 뭐 기준지 공시 직가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이 대로변에서 위치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재개발은 워낙 지역이 크니까. 그래서 그게 다 반영이 된 그 평가액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혹시 2종 7층 지역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저기 1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내가 손해다? 전혀 아니고요. 거꾸로 나 1종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2종 7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내가 좀 묻어서 어떻게 좀 혜택을 볼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자리, 그 땅, 그 건물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오니까 절대로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과한 기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평년 중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옛날 아파트 보면 주방에 이렇게 식탁을 좀 35평짜리 들어가도 4인용 식탁밖에 못 놓죠. 공간이 좁아서. 그냥 거기 앉아서 대부분 이제 머리 이렇게 식탁만 받아오고 막 먹고 나가는데 요즘 아파트는 이런 거 추구합니다. 여기 6인용 식탁 하나 딱 갖다 놓고 식구들 둘러 앉아서 양쪽에 조망하면서 아까 42층 정도 되면 멀리까지 잘 보일 거예요. 여기가 특히 저 밑에 대로변 쪽까지 이렇게 높잖아요. 근데 이 지형 잘 살리면 영구 뷰 확보하실 수 있는 이런 상품도 많이 만들고요. 옛날의 아파트는 벽을 절대로 부시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을 받고 있는 구조체라. 그렇지만 요즘은 기술력이 좀 향상이 돼서 중간에 이런 벽을 제거를 하면 가변형 벽체라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네 가지의 평형대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21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설계됐냐면 복도식 아파트로 설계해서 이렇게 좀 주방경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당연히 환상형 계단식 들어가서 3베이 형태라고 합니다. 해가 드는 남쪽에 거실과 방이 다 앞쪽에 있어서 겨울에도 해 잘 들어와서 따뜻하고 옛날 복도식의 장점이 아니죠. 단점이 뭘까요? 옛날에 이거 설계를 이 방을 이쪽에다 복도 쪽에다 갖다 놨거든요. 옛날 주공 아파트 가면 복도 쪽에 방이 있잖아요. 네, 남들이 지나가다가 다 들여다보고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춥고 이런 해 안 들어오고 이런 단점을 앞으로 재개발하시면 다 극복하실 수 있어요. 네, 25평짜리 환상형 4베이 여러분들 많이 불리는 이 4베이, 3베이, 뭐 5베이 이런 거의 의미는 뭐냐면 3, 4, 5는 영어죠. 3, 4, 5 베이는 뭐냐? 베이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아파트에서는 뭐 거실, 방 이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4베이입니다라고 어디 모델 하우스 가서 들으실 때는 오늘 설명 들으셨으니까 네, 거기서 좀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아, 남쪽에 공간이 4개예요. 네, 남쪽에 해가 드는 남쪽에 거실과 방 3개가 다 들어가요. 이런 걸 4베이라고 합니다. 요거 전 버전 옛날 구식 아파트는 요 평형 기준으로 3베이 요 방 하나가 어디로 가 있냐면 주방 옆에. 그 전 버전. 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 전 버전은 더 후져요. 복도식 2베이 같은 평형인데 복도 쪽으로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방, 여기 방, 앞쪽에 가서 거실이랑 안방 이렇게밖에 없어요. 베이스가 자꾸 진화하는 거는 그만큼 특히 겨울철에 채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다른 물건들도 신상품 많이 따지지만 아파트도 신상이 좋은 겁니다. 신상. 지금 어디 입주하는 아파트 이렇게 부러워하시겠지만 향후에 한 7, 8년 후면 여러분들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실 겁니다. 네, 31평짜리도 25평이 4베이인데 당연히 35평도 4베이고요. 방을 최대 4개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같은 평형인데 어떻게 만드느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어 있는 것을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방을 최대 4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지금 주변에 좀 오래된 아파트 가시면 아파트 단지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다. 뭐가 보이죠? 이렇게 아스팔트, 주차장 이거밖에 없어요. 옛날 아파트는. 근데 지금은 다 지하로 주차장을 넣기 때문에 지상은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이제 꽃피는 시절이 또 왔는데 굳이 멀리 가서 힘들게 막 차 밀리는데 꽃 구경 안 하시면 여기서 구경하실 수 있어요. 네, 수공간도 많이 만들고요. 이거는 실제로 여기 가까운 광명에 작년 12월에 입주시켰는데요. 시공사는 뭐 어차피 아실 거니까 자이 설산 11단지라는 데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작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실물을 바꾼 겁니다. 혹시 단지가 궁금하시면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서 구경해 보셔도 되는데 GS를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지 내에 아까 2,700세대, 3,000세대 가까운 정말 큰 단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안에 부대시설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키즈카페,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안 들어가셔도 단지 내에 거 저렴하게 쓰실 수 있고요. 골프 많이 치시죠 요즘. 네. 스크린 골프 가서 여기도 비싸요. 가서 맥주도 한잔 먹고 하면. 근데 단지 내에서 그냥 치시면 되고요. 사우나 또 어찌됐건 어디 찜질방이든 어디 가면 돈 들어가는데 단지 내 그냥 쓰십시오. 네, 어린이 애기들 책 많이 봐야 서울대 가잖아요. 도서관도 있고요. 네, 어린이집도 굳이 등하교 등하원 시킬 때 그 봉고차 태우고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단지 내에 조성을 할 겁니다. 애완견들 많이 키우셔서 펫카페, 강아지 카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이제 아이들 자라면 점점 공부 많이 시켜야 되는데 스타디 카페 가면 그것도 비용 만만치 않죠. 단지 내에 조성하면 거의 공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앞으로 쓸 것 같은데 어디 이사 가면 제가 사는 아파트 이런 거 없지만 새로 지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단지 내에 충분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셔야죠. 네. 비만은 곧 죽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트센터 많이 조성을 하고 요즘 많이 쓰는 기법인데 이거는 우리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가면 주차장을 내가 사는 아파트 동 입구에다가 대고자 하는데 이제 늦게 하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랑 갔다 갔다가 뭐 거기다 내려주고 나는 저기까지 갔다가 같이 내려서 걸어오는데 호텔에 가면 그 딱 출입문 쪽에다가 드로우프 존 만들어서 도어맨이 나와서 문 열어주고 하죠. 요즘 아파트들도 그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3000세대면 이것도 충분히 조성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기사에 보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데도 있습니다. 단지 내에 모닝 다이닝 서비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아워홈 이런 그 급식 하는 큰 대기업들이 있죠. 여기랑 제휴를 해서 단지 내에 거기 가서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집에서는 밥 안 하고 이런 것도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드실 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을 파서 이런 걸 만듭니다. 왜 지하 공간에다 이런 부대 공유선을 많이 넣냐면 이걸 지상에다 놓으면 맞습니다. 지상에다가 이런 걸 놓으면 용적률에 다 잡혀요. 아까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셨는데 용적률에 잡힌다는 얘기는 지상에 얘를 100평을 놓으면 그 용적률이 250% 똑같은데 얘가 100평을 차지하니까 어디서 줄여요? 네, 아파트를 줄여야죠. 얘가 100평이 올라가면 지상으로 올라가면 30평짜리 아파트 3세대 지워야 됩니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지하에다 놓는데 지하에다 놓으면 음침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위에 뚜껑을 엽니다. 그래서 헤드로고 최강 환기들 이런 식으로 아까 한 7, 8년 후면 이런 데에서 사실 거예요.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요거는 이런 특화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한 40층 넘어가면 여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멀리까지 경관이 굉장히 좋은 그 집을 누리실 수 있고 최상층에 한해서 여기가 원래 우리 집인데요. 35평을 분양을 받는데 요 위에 다락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면 복층형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물건을 분양받으시면 나중에 매매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아까 신안산성과 연계된 건데 여의도 쪽에 젊은 직장인 여의도 쪽에 대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값은 정말 비쌉니다. 임대료. 아무리 금융권에 종사하는 젊은 친구들도 이제 거기에 그 자기 공급 가지고 확보하기 어렵죠. 금수저 반 이상.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올 건데 특히 그 친구들이 많이 원하는 건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부분 임대형이라고요. 35평짜리 아파트인데 원래 방이 거실, 방 하나, 둘, 세 개인데 이쪽 공간을 하나를 활용을 해서 여기를 원룸 오피스텔 같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관문 따로 주고 여기랑 우리 집이랑은 완전히 차단을 시켜서 이거를 월세를 받으면 꽤 이것도 수입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분담금이 나중에 걱정이 돼서 난 재개발도 싫고 나중에 이자나 감당 못하겠다 하면 이거 분양받아서 여기서 임대수익 받아서 그냥 이자 이렇게 내버리시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죠. 출입문도 2개고 집이 2개면 2주택자가 돼서 중과세 때려맞는 거 아니냐. 근데 얘는 법상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한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광명 쪽, 이 바로 인근에 있는 사업장이니까 하나 갖고 와봤는데 광명에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설계를 한 5개 정도를 사업을 해서 재건축 3개, 재개발 쪽에서 다 입주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광명에 가면 이게 뉴타운입니다.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1구역, 여기 15구역 다 입주시켰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기 13구역이라고 있었어요. 원래 있는데 이분들이 남들 다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해. 이래갖고 광명시에다 얘기해서 우리 여기 뉴타운에서 빼줘. 그래갖고 뉴타운에서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1년도 10년도 이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 다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여기도 사업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몇 년 전에 막 폭등했잖아요. 그때 편승해서 타이밍 잘 맞춰서 다 성공적으로 입주하고 피만 35평짜리 한 50 붙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입주에서도 더 올라갔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먼저 예측을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측하고 이 흔적을 지워버린 이 13구역의 소유자들이 인제 와서 우리도 하겠다 이러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변을 다 둘러싸서 대규모 단지들이 막 들어왔는데 우리만 빌라거든요. 이 사례를 왜 찾아봤냐면 네, 다 입주했는데 여긴 뭘로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겠답니다. 네, 조그만 단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우리 여러분들의 땅을 같이 보니까 인근에 네, 무려 9개의 구역이 이렇게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죠? 인근에 네. 하고 있는데 우리랑 바로 붙은 아래쪽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여기 싹 다. 그러면 아까 광명의 13구역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자. 조금 더 부동산 경기가 확 올라왔을 때 하겠다. 뭐 한 10년 후에 하지 뭐.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건 뭐 제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아까 광명의 사례처럼 기다리시면 광명 13구역처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기왕 만나 뵙고 설명드리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례들도 분명히 보시고 재개발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공사 기간만 해도 한 3년 반, 4년 걸리고요. 그 앞단에 인허가 진행하는 기간만 해도 한 4, 5년씩 걸리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내가 이제 동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동의를 하실 때 전혀 부담을 안 가지시는 건 이 동의에서 재개발 후보지로 확장이 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지 말자 하면 이 사업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단계별로 다 어떤 법적 동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의미는 현수막을 좀 붙이면 좋죠. 우리 동네에. 지금도 뭐 회사에서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재개발한다. 뭐 동의율 몇 프로 돌파. 뭐 후보지 확정. 이런 거 붙으면 집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일단 집값 올라가는 용도로 동의서를 활용하시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집값을 막 띄워놓고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빠져버리세요. 하여튼 인근에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쓸데없는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밖에도 아마 나가실 때 오늘 저랑 우리 평가장님 설명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마음을 바꿨다. 내가 동의하란다 이러면 그렇죠. 밖에 종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동의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 동의서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서에다가 별거 없습니다.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동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이거 낼 때 뭘로 했냐면 인감, 즉 인감 도장 확 찍고 인감 증명서를 내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굉장히 좀 그랬죠. 좀 거시기했죠. 아니 걱정스러운데 내 인감 증명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 짓거리를 할지 모르는데 제도도 바뀌었고요. 그냥 자필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를 낼 때 아마 같이 내실 것 같은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라는 거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해진 시대라 이 앞에서 동의서를 내면 어찌됐건 이제 인적사항이 드러나잖아요. 뭐 생년 언제 태어났는지, 내 주소가 어딘지, 전화번호가 어딘지. 그런데 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 수집한 이 개인정보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겠다. 이거를 가지고 재개발이 아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쫙 뿌리고 다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서도 요즘은 법적으로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같이 쓰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고질병에 도져서 호응을 잘해주셔서 좀 시간 오래 걸렸고 일단 제 설명 마치고 뒤에 설명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 같이 나와서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뭐 여쭤보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서 2부 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고 답변 드릴게요. 아니 그 분담금에 대해서 궁금해. 네, 제가 그걸로 가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차구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성대 상무님 설명 너무 자세하게 쉽게 해주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예, 이제 그러면 동의해 주실 만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설명은 아까 1종, 2종의 각각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산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성환 평가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성환 평가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신림 4구역에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라서 지금 이제 연번 이제 받으시려고 동의서 작성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좀 많이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동의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그리고 이 이력 좀 넣어드렸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뭔 거 같으세요? 살이 많이 쪘죠? 살이 지금. 일단 아직 감정평가를 갖다가 지금 받으시려면 지금 시기가 되게 많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사업 같은 경우도 투자 수익을 우리가 많이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얼만큼 남길 것인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머리를 잘 굴려야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갖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효과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이익을 많이 높이고,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높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합원하고 조합은 다른 개념이다 이제 아실 텐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이제 조합이 되는 거고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한테 이제 우리 재산권을 맡겨놓는 이런 주체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배당을 갖다가 이제 뿌려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게 나중에 보시면 추정분담금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관계로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서 진구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시게 되면 조합 설립 동의 전에 그리고 사업 시행 총회 인가 총회 전에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하시고 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 4번의 추정분담금을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평가사들이 이제 뭐 하는 애들인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비 사업을 갖다 딱 놔두고 보면은 평가사들은 비례율을 갖다가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사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투자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투자 수익률을 좀 가장 이쁘게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감정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식을 보시면 이제 종전자산 총액분의 분양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거, 요게 이제 비례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종전자산 총액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요 이제 격차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그게 이제 종전자산 총액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총수입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일반 분양분,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갖다가 이제 매각할 때 들어오는 매각 수입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거는 공사비, 그리고 이제 뭐 금융비용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 그래서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그려드린 분양 총수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요소는 이제 총사업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전자산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분모값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요소를 좀 취급을 좀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년의 사업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요 산식을 갖다가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갖다 하게 되면 이제 비례율을 갖다 추정 비례율을 갖다 뽑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이 단독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주택도 있고 전부주택도 있고 이 다양한 자산이 있으실 텐데요. 아까 이제 보시면은 토지이용계획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제 용적률 격차도 있고 건폐율 격차도 있기 때문에 토지가 갖는 내재적인 가치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산의 가치가 왜 이 똑같은 구역 안에서 다 다를 수밖에 없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격차 이런 어떤 법적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개별적인 자산의 특성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종전자산 총액을 갖다 뽑아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내 거 종전자산 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추정분담을 뭐 해드릴 수도 있고 다른 평가사분이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평가사한테 가셔서 내 저기 종전자산이 너무 낮게 나와서 내 거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 해가지고 다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분모값에 있는 총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모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의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는 비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을 갖다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많이 평가해달라, 높게 평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든 조합원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갖다 꼭 보셔야 되는 게 종전자산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산의 가치가 높다 낮다 이거를 갖다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내 자산의 격차가 적정하게 벌어졌는지 이게 균형이 맞는지 요거를 갖다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서 봐야긴 하겠지만 다세대 주택이 많은 경우하고 이제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하고 이제 차이가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90년대 신축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신축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뭐 아주 오래된 건 뭐 50년에 건축된 것도 있고 60년, 뭐 70년, 80년대에 건축된 건물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비구역 안에서 가장 이제 내 자산의 핵심을 갖다 구성하는 거는 대지 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지 지분, 땅의 지분을 갖다가 내가 얼마큼 소유하고 있는지가 가장 이제 내 재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핵심인데 옛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지 지분을 갖다가 임의로 배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필로티라든가 주차장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대지 지분을 널널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필로티라든가 주차장 이런 규제가 빡세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 이 오래된 건물에 비해서는 신축 건물이 조금은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격차가 사실 다세대 주택 하나뿐만 아니라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간의 관계, 상가주택하고 상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평가하겠다,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종전자산의 핵심은 균형이다. 요걸 갖다 꼭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여러분들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옛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전쟁 터지고 뭐 하고 하면서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2년 3년 전에 비해서 건축비가 거의 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세워라 내워라 뭐 언제 시장 좋아지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그대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공사비도 어떻게 되죠? 상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산식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사비가 이제 도급 공사비, 건축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총사업비잖아요. 그럼 이 총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사업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비례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내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분담금의 크기가 높아진다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어쨌든 사업을 해서 일반 분양 대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는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정비 사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동의서 진구하시는 것도 아까 우리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내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기초 절차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 절차를 마련하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 그래프, 요게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 시점이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인가 시점을 갖다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진행을 하거든요. 종전자산 금액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4번의 이제 그 추정 분담금을 갖다가 추정을 해드리겠지만 사업 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금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저는 이제 사실 지금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 그 구 안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추정분담금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다른 평가법에 한번 다시 의뢰를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가시라. 네, 그냥 가셔야 된다. 지금 그거 다시 바꾸는 것보다 빨리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처분 계획이 나고 나서 우리가 철거하고 이제 다 나가시겠죠. 이주하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이 되고요. 임대주택을 얼마나 넣을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든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현금 청산자라는 분들까지 확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확정이 된 시점은 저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청산 단계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우리는 추정치를 보고 내가 이 사업을 갖다 계속 갈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적으로만 보셔야지, 그 추정 분담금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 삼고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발목이 잡히면은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평가는 지금 뭐 아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서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추정 분담금 만약에 진행하시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정평가,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성환 평가사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평가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요. 이게 설명을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인원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리 떠나시는 분들 별로 없이 되게 관심이 크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아쉽게 없어가지고 손 들고 큰 목소리로 질문해 주시면은 오늘 설명해 주신 설계사와 감정평가사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저 먼저 뒤에 파란 옷 먼저 그 사장님 먼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지금 대단한데 상가 주택을 갖고 계신 거면 어쨌든 평가사님 계시지만 평가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용도가 두 개를 갖고 계시잖아요. 소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원하시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요. 상가를 원하시면 상가를 받을 수 있고, 권리가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리가액이 넉넉하다면 두 개를 다 원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액이 얼마큼 나오느냐를 보시고 내가 거기를 그냥 만약에 되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된 이제 복합부동산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상가주택도 마찬가지인데, 토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하고 그 상업용 해가지고 용도별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표준단가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부대시설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용도별로 층별로 저희가 상이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자 해놓고 떨어져.
각각의 물건의 평가를 받으실 거고 그 평가받은 그 금액을 합산을 해서 거기에 비례율 적용하면 권리가액이 나올 건데요. 그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금액이 크다면 2개까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를 받는 게 원칙인데 권리가액이 크신 분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 25평짜리부터 그 밑에까지는 하나를 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빌라에 해당해서 반장이 있을 거야. 빌라마다 반장이 있거나. 그럼 좀 주문이 없어. 그래서 내가 통장님하고 나하고 그냥 아니 내가 얘기했어. 저기 풀이를 해서 도로가요. 아니. 누가 거기서 지어지고 어떻게 손 냈어. 내가 주민센터 얘기해가지고 아까 그랬는데 잊어버렸나 봐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분도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 저기 종이서 쓰셨어? 쓰라고 그래. 쓰라고 그래. 이리 와봐. 그 소유자 자녀분인데 외국에 계시다고요? 일단 명의가 자녀분 명의로 되어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이 있습니다. 네, 아빠 나중에 공급받을 수 있고요. 대신 그 자녀분이 외국에 계신데 할 때 뭐 총회할 때마다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을 지정하셔서 대리인께서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각각 자녀가 둘인데 각각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어찌됐건 자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딸님이 한 분 있고 아드님이 한 분 있었는데 각각 물건이 하나씩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자격이 있고 나중에 분양 자격도 있고 그러면 하나. 네,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하고 공동명의를 갖고 있는데 그럼 세 분이 공동명의인데 똑같습니다. 이제 권리가액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가액이 크면 2개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명의를 나눠서 받을 수는 없고 만약에 주택을 최대 2개를 받으시면 세 분이 공동 그 소유를 갖고 2개를 받고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나누셔야 돼요.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실거주면 지금 서울이 전역이 다 규제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아갖고 들어갔을 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가액이 크신 분들이 1+1 소위 말해서 35평 하나 받고 25평 하나 받았는데 +1으로 받은 25평짜리는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3년 동안 매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금지돼. 네. 네, 임대주택 규정은 이렇습니다. 법에서는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법에서는 2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15%. 이게 한때는 17%였는데 그나마 좀 낮아진 거고요. 법에서 시장한테 권한을 줘서 서울시장이 15%로 지금 룰을 정해놓고 이게 만약에 이제 사업을 좀 더 독려하려면 사업성을 개선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임대를 다른 데 가면 5%인데도 있고 8%인데도 있고 남양주는 예전에 잠깐이었지만 1%로 줄여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15%로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서울의 15% 규정을 완화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용적률 3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준 용적률,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용적률이 있고 거기서 허용 용적률을 플러스해주고 기부 체납하는 걸 또 플러스해주는데 그 허용 용적률 측면에서 그거를 중간에 스펙트럼을 넓혀주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15% 임대 말고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는 걸 찾아갔을 때 그 임대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이 15%그 임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15% 주면 15% 지정인데 25% 주면 망하죠. 그렇게 않습니다. 현재가 서울시의 지침이 15%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는 거고, 이게 만약에 뭐 10%로 줄어든다,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10%로 줄여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정비계획이 수립 고시가 됐는데 20%로 확 늘어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비계획이 15%로 고시가 됐으면 나중에 지침이 20%로 바뀌어도 우리 15%로 갑니다. 네, 고시된 게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소유자분 질문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했고요. 똑같습니다. 답변은 그 두 개의 물건을 갖고 계신 걸 다 평가를 받으실 거고, 그 권리가의 범위 내에서 원하시면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요즘 이슈거리 중에 하나죠. 특히 목동이 갑자기 난리가 나서 그 김포공항에 의한 보도제한 규정이 좀 이제 그 국제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동이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별도로 어떤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보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합니다. 그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우리 바로 밑에 독산시흥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돼서 지금 최고 45층으로 구역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40층 이상 못 올린다 이런 거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서 참고로 궁금하시면 그 갖고 계신 소유 직원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토지이용계 확인원이라는 걸 한번 떼보시면 거기에 이제 규정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 바로 인근구역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역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마이크를 좀 잡고.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나중에 권리가액을 저희가 실제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사업시에 인가 받으시고. 필지가 개별 필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로 저희가 치고요. 그 물건이 두 개인데 갖고 계신 게,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분하고 이제 공동 지분으로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부부 공동 지분으로 이제 설정해 놓으셨는데, 어찌됐건 이게 의결권은 하나고요. 네, 의결권은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투표, 총회나 이런 거 할 때 투표할 때 의결권은 하나고,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도 아까 동일합니다. 두 개의 물건을 평가를 할 것이고, 그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아파트를 두 개를 받고 필요하신 분은 상가도 받으실 건데, 근데 이제 새로 받는 그 아파트나 상가의 그 소유권, 그거를 남편분 거 따로, 하나는 남편분, 하나는 사모님 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소유권도 일단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두 분이 알아서 어떤 지분 정리를 하는 방법. 이게 지금 규정입니다.
네, 저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에 질 때 두 개 필지를 합필을 해서 진 건데 그 집원 땅을 하나로 합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등기 쳐버린 것 같고요. 그것도 아까 똑같습니다. 그게 뭐 붙어 있건 떨어져 있건 개념은 두지 마시고 그냥 그 물건 자체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뭐 한 개를 받든 두 개를 받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필지, 그러니까 두 필지 위에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관련 직원의 그 직원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토지 하나에 건물 하나예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건축물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제 그거는 연식에 따라 저희가 조금 다르게 적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일한 연식이 주거용하고 상업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70년에 지어진 건지 80년에 지어진 건지 그 전체적인 연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 들어가는 공사비하고 이제 그 주거용 같은 경우는 난방시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업용하고 주거용에 들어가는 이제 표준 설비하고 부대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격차가 있어서 용도별로 저희가 좀 다르게 적용합니다. 네. 아니요, 그 말씀하신 건데 주거용하고 상업용으로 돼 있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 거를 먼저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평가하실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가하고 주택을 평가하실 때 어떤 주택하고 상가의 차이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용도에 따라서 당연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비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따지면은 퍼센트로 저희가 따지기는 어렵고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다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장도 보고 하다 보면은 그 대장마다 층별로 이제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추정 분담금을 할 때는 저희가 그 대장을 기준으로 한 번씩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들어가 있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 있는 설비 확충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감 조정을 합니다. 어른 게 더 높나요? 보통 주거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종전 평가액의 개념은 그 값어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상가가 뭐 그럴 일 없겠습니다. 상가를 쓰고 있는 게 2층이 훨씬 매매를 했을 때 금액이 크거나 하면 당연히 평가도 그런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대부분 여기가 상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등록은. 그럴 때 저분이 말한 것처럼 그냥 단독으로 보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 따로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주거용, 상업용이 다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필지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주상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 토지 위에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같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공시지가 업무 요령에 그런 토지를 주상용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정비구역 안에서 주상용이냐 단독주택 부지냐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토지 가격은 큰 차이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건물 안에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건축비에서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토지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토지 건물로 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면은 토지하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갖다 저희가 평가할 때 1, 2층이 예를 들어서 상가고 3, 4층이 주거용이다. 그러면 주거용 부분하고 상업용 부분에 건축비 차이만 있는 거고 토지 가격에 영향은 없어요. 이제 만약 평가를 받을 때 그 상가분하고 그 주택분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는 상가를 주택이 훨씬 낫다고 하면은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 바꾸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용도 변경하는 게 권리확정 기준일인가요?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변경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변경하면 그거는 저희가 그게 훨씬 유리하다고 변경하시면 그게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가보면은 그렇게 이제 변경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공부상 주거용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이 이제 상가기 때문에 완벽한 100%의 주거용 가격을 드리진 않고
이제 거기서 좀 저희가 감액 조정을 하거나 이제 금액은 저희가 저기 조정을 다시 들어가죠. 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주거용하고 상업용하고 똑같다고 봤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거를 그거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용도별로 격차가 한 10%는 20% 정도 신축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연식이 똑같고 그러면 이제 표준 단가를 저희가 이제 봐야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 철콘이냐 뭐 연화조냐 벽돌조냐 이런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그 정도 일단은 예, 같은 구조라고 하면은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이거 어디 가나 나오는 질문이고 어디 가나 애먹고 있는 질문인데 저는 평가사님 계시면 저는 좀 무식한 방법으로 설명을 아까도 저쪽에서 뒤에 어떤 어르신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만 굳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찌됐건 우리 평가액이라는 거는 이게 무조건 뭐 아까 질문하신 다른 분이 질문하신 게 공시지가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뭐 호가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넣을 수는 없지만 지속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실거래가 사례가 있으면 그거에 거의 유사하게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소유자님의 그 물건 그거를 지금 거래를 인근에 된 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알아보시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50평이면 대지집은 50평이면 뭐 평당 뭐 3천이라고 치면 뭐 15억 되나요? 이렇게 한번 가상을 해보시고 근데 조합원 분당 평가액은 분양가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35평을 받으실 건데 지금 모르잖아요. 사실 평가하는 기준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한 4년, 5년 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자님의 그 물건이 현재 시점에서 15억으로 예측이 되지만 4년, 5년 후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그게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몰라서 지금 수치상으로 뭘 설명을 못 드리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고려해보면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 될 걸 예측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는 35평을 이 가장 최근접에 있는 분양 아파트 새로 한 거 거기에 일반 분양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한 80 내지 85%를 저번 분양가로 예측을 해보면 두 개의 갭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입니다. 지금 사실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고 싶지만 5년 후에 사업 시행과 고실 시점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대부분 가셨기 때문에 그만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여행 안 가시고 참석해 주셔서 제가 대신 우리 준비위원회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